안녕하세요. 제가 전생에 나라라도 팔아먹은 건 아닌가 고민했던 40대 남자입니다. 큰 행운이 생겼을 때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이런 말을 우스갯소리로 하곤 하잖아요. 저는 정반대였습니다. 연달아 찾아온 커다란 불행에 정말 제 전생까지 의심해보게 됐었거든요.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기에 내게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나 싶었던 거죠. 그렇게 기구했던 제 지난 시간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평범한 집안의 장남이었던 전 수능 운도 따라준 덕에 좋은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 큰 제약회사에 입사했죠. 영업직은 아니었지만 연봉도 좋은 편이었기에 전 제 인생이 참 순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전 소개로 만난 동갑내기 아내와 20대 후반에 결혼도 했습니다. 요리사였던 아내는 정말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어때요, 아버님? 이 며느리의 야심작. 폭신폭신한 게 기가 막히죠? 아내와 전 결혼한 이듬해에 딸 하나를 낳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내는 가평 쪽에 사시던 저희 부모님에게도 살가운 며느리가 되어줬어요. 취미가 제빵이었던 아내는 빵을 엄청 좋아하시던 저희 아버지께 종종 빵을 만들어 선물하기도 하고 꽃을 좋아했던 어머니께는 좋아 생화할 거 없이 그렇게 꽃 선물을 해주었어요. 게다가 제 여동생과 남동생도 친언니 친누나처럼 챙겨주었으니 아내는 단연코 저희 집의 인기인이었답니다. 장모님, 그냥 저희랑 같이 사시자니까요. 저희 부모님이야 가평을 떠나기 싫다고 하시니까 그럴 수 없지만 장모님은 저희랑 같은 서울에 사시는데 뭐하러 따로 살아요. 혼자 지내기 외로우시잖아요. 아닐세, 난 혼자가 편해. 말만으로도 고맙네. 합간 아주 나중에 내가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을 때는 한번 논의해보세. 아내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장모님과 둘이 살았었다고 해요. 아내 시집 보내는 혼자 남게 된 장모님을 전 정말 친아들처럼 챙겨드렸습니다. 평생 아내 하나만 보며 인생을 희생하신 장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했었거든요. 그렇게 쭉 이어질 것 같던 제 행복은 결혼한 지 4년 만에 산산조각이 나더군요. 야근이 있었던 어느 날 제게 걸려온 전화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렸죠. 병원이라고요? 사고요? 그건 제 아내와 장모님 그리고 딸 3사람이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청천벽력 같은 전화였습니다. 당시 장모님은 아내의 휴무에 맞춰 이틀 정도 저희 집에 놀러와 계셨거든요. 그날 야근이었던 전 회사에서 대충 끼닐 때였기에 아내는 장모님과 딸을 데리고 외식을 할 계획이었죠. 그런데 차를 몰고 나갔다 그만 갑자기 골목에서 튀어나온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큰 사고가 났던 겁니다. 급히 핸들을 꺾었던 아내의 차는 튀어나온 오토바이에 들이받고 도로 옆에 커다란 가로수까지 들이받았다더군요. 그 결과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장모님과 딸은 수술 중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만이 대수술 끝에 겨우 목숨은 구했지만 의식을 찾고 잃길 반복하며 여전히 위독한 상태를 면치 못했어요. 여보, 제발 이제 나한텐 당신뿐이야. 제발 힘을 내줘. 나만 두고 가지 마. 전 아내만은 제발 데려가지 말아달라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결국 사고가 난 지 3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세상을 떠나기 전 아내는 기적같이 잠시 비교적 또렷한 의식을 되찾았는데 그때 힘겹게 제게 유언을 남기더라고요. 여보, 행복해야 돼. 나 따라올 생각 말고 그럼 용서 안 할 거야. 말을 하기 힘든 상태였기에 아내 유언은 짧고도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절 향한 걱정만은 사무치게 느껴졌죠. 아내 마지막까지 혼자 남을 절 걱정했던 거예요.
그렇게 아내와 딸, 장모님까지 모두 보낸 후 전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정훈아,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늘에서 애미가 보면 얼마나 슬퍼하겠냐, 어? 저희 부모님은 걱정되는 마음에 한동안 저희 집에 머물기까지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동생들도 혹시 제가 나쁜 선택이라도 하진 않을까 불안했는지 자주 저희 집에 찾아와 절 챙겨주더라고요. 그런 가족들 덕분에 조금씩 괴로움을 견딜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전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아내와 딸 생각이 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아내와 살던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도 했죠. 마음 같아선 아내와 딸 뒤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자식 걱정에 늘 노심초사하던 부모님과 아내 유언 때문에 차마 그러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이사한 뒤 전 미친 듯이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다 어떨 땐 운동에 몰두하기도 하고 어떨 땐 그렇게 책을 읽어대기도 했죠. 무언가에 몰두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다 보니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저는 점점 웃기도 하며 다시 일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가슴속엔 깊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렇게 두 사람을 떠나보낸 지 6년 뒤 저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정훈 씨. 일찍 오셨네요. 아! 수진 씨, 괜찮아요? 그러게 조심 좀 하시지. 어떻게 그 얇은 턱에 발이 걸려요. 당시 전 불어 공부를 위해 직장인 스터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자기 개발이었죠. 저희 회사는 수출도 많이 했는데 불어 또한 배워두면 언젠간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곳에서 전 평범한 직장인이던 수진 씨를 만나게 됐던 겁니다. 처음 수진 씨를 봤을 때 조금 놀랐어요. 생김새나 이미지가 저희 아내와 많이 닮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갔었는데 좀 겪어보니 제 아내와는 성격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뭐든 야무졌던 아내와 달리 수진 씨는 야무지고 똑똑한 것 같긴 한데 항상 덤벙거리고 다치기도 잘 다치던 좀 허당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허당의 모습 때문에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렇게 스터디를 한 지 3달쯤 지났던 시기에 희한하게 스터디 사람들이 모두 회사 야근이다 집안일이다 겹쳐 갑자기 못 나오게 된 날이 있었어요. 그날 나온 사람은 저와 수진 씨 둘뿐이었죠. 둘만 있는 건 처음이라 좀 어색하네요. 그러게요.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어색하긴 했지만 우리는 어쨌든 스터디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곤 치킨에 맥주가 먹고 싶다던 수진 씨 말에 우린 함께 치맥을 하러 가게 됐어요. 어색해서 맥주도 좀 많이 마시고 이런저런 말도 늘어놓다 보니 우린 그날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죠. 전 연애한 지 3, 4년 됐어요. 일하고 자기 개발하느라 바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렀더라고요. 정훈 씨는요? 전 한 번 결혼했다가 사별을 하게 됐어요. 그 뒤로는 쭉 혼자 지내고 있고요. 그러다 우린 수진 씨를 시작으로 이성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됐는데요. 조금 올랐던 술 기운 때문인지 전 아내와 장모님, 저희 딸에 대한 이야기를 구구절절 늘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랜만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였을까요? 저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터져버린 거 있죠?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계속 아내랑 아이 얘긴 입에 안 올리고 살았는데 갑자기 말을 하니까 감정이 북받쳤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제가 괜한 얘기 꺼냈나 봐요. 마음이 여린 건지 수진 씨는 저를 따라 울먹거리더군요. 민망한 와중에도 참 착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부끄럽기도 했지만 뭔가 서로에 대해 더 알게 된 것 같아 그날 이후 수진 씨와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2달 뒤 딱 5개월로 예정되었던 스터디는
훈훈한 분위기로 해산했어요. 그때 수진 씨가 제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실은 처음 절 봤을 때부터 호감이 있었다면서요. 아, 죄송합니다. 수진 씨가 좋은 분인 건 알지만 제가 새 출발을 할 준비가 된 사람인 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태로 시작해봤자 상처만 드리게 될 거고요. 수진 씨가 싫은 건 아니었지만 전 제가 아내와 딸을 잊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거절했는데 이후 수진 씨는 계속 절 설득하며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언제까지나 혼자만 살 수 없는 법이잖아요.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저 정훈 씨 상처에 공감하고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수진 씨는 꾸준히 제게 연락하고 찾아오며 제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해 주더군요. 결국 전 수진 씨의 정성에 마음이 열렸고 그렇게 우린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연애라는 동안 전 수진 씨의 따뜻한 배려와 다정한 마음 덕에 제 상처를 많이 위로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연애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수진 씨는 저에게 청혼을 하더라고요. 내가 정훈 씨 과거의 상처를 다 낫게 해줄 순 없겠지만 더는 정훈 씨 인생에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훈 씨를 지켜주면서 살고 싶어. 가족으로서 우리 예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자. 어? 분명 먼저 간 아내분도 딸도 정훈 씨가 행복하게 살길 바랄 거야. 그렇게 전 수진 씨로 인해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고 수진 씨를 새 아내로 맞이하기로 한 거죠. 부모님도 그 사이 결혼을 했던 동생들도 진심으로 그런 제 결심을 축하해 주더라고요. 새 아내를 데리고 인사 갔을 때 부모님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진수성찬을 차려 새 며느리를 환영해 주셨답니다. 어머니 눈물까지 흘리며 새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정훈이가 괜찮아진 것 같아 보여도 어딘가 위태로운 것 같아서 항상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거든. 그런 우리 정훈이 마음 붙들어줘서 정말 고맙구나. 네가 우리한테는 은인이야.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첫 인사 자리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전 오랜만에 아내와 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그리곤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을 걸었죠. 여보, 나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이랑 새로 시작하려고 해. 당신 하늘에서 나 많이 걱정했지? 이젠 당신이 그 걱정을 좀 덜어놓을 수 있을까? 혹시 나한테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 서운해하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 당신 유언대로 다시 행복하게 살아볼게. 여보, 혜정아, 나 혼자만 행복해지려고 해서 미안해. 괜한 미안함에 눈물을 흘리던 제게 아내 마치 괜찮다는 듯 웃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전 과거를 정리하며 차근차근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했죠. 처가는 서울에서 좀 떨어진 지방에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린 뒤 처가에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더니 두 분은 절 너무 마음에 들어 해주시더라고요. 자네 딱한 과거에 대해선 우리 수진이 통해서 들었네. 마음이 아파서 나랑 집사람 눈에 눈물까지 고이더라고. 그래도 어쩌겠나. 산 사람의 시간은 어쩔 수 없이 흐르는 것을. 이제 우리랑 수진이가 자네에게 좋은 가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네. 우리 정말 잘 지내보세. 형부, 저희 언니 정말 잘 부탁드려요. 장인 장모님도 인천에서 혼자 살고 있다던 처제도 모두 좋은 사람이더군요. 그렇게 우린 양가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결혼 생활은 아주 행복했어요.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했는데 아내 직장 업무 강도가 강한 편이고 실질적으로 육아휴직도 어려운 곳이었기에 아내는 조금 이르게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제 벌이가 적지 않은 편이라 아내는 편하게 태교하며 집에서 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아내는 저 없이도 혼자 가평 부모님 댁을 종종 찾아가 주더라고요. 집에서 놀면 뭐해. 아직 내 배도 많이 안 불렀으니까 외로우실 어머님 아버님 자주 찾아뵙고 싶어.
친정이야 가평보다 멀어서 그렇게 자주 못 가지만 가평은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오래 안 걸리잖아. 동생들도 다 시집장가 갔으니 조금 쓸쓸해하던 부모님을 배려해준 아내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또 아내는 힘들게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절 항상 두 팔 벌려 안아주었죠. 오늘도 고생 많았어, 여보. 자, 환영의 퐁! 누군가 집에서 절 반겨준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참 몽글몽글하게 만들어주더군요. 그렇게 아내의 포옹을 받은 뒤 씻고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을 때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 아내에게 주말이면 제가 직접 모든 요리를 다 해주기도 하고 배가 부른 아내를 소파에 앉힌 뒤 서둘러 집안일을 할 땐 아, 드디어 내게도 다시 이런 행복이 찾아왔구나 싶어 감사한 마음이 들곤 했죠. 이렇게 제 인생에 다시 빛을 찾아준 사람이었기에 전 아내를 위해 뭐든 잘해주고 싶었어요. 그랬기에 지방에 계신 장인 장모님께도 최대한 자주 찾아가 사위 노릇을 하려고 노력했고요. 더 자주 오고 싶은데 저희 회사가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질 못했어요. 죄송해요. 아유, 죄송하긴.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찾아와 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데. 바쁜 사람 오라가라 하기 미안한데 이렇게 먼저 신경 써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아참, 저번에 자네가 챙겨준 영양제 있지? 그거 아주 잘 먹고 있네. 우린 밖에 나가면 사위 자랑에 시간 가는 줄도 몰라. 좋은 제약회사 다니는 우리 사이가 좋다는 영양제는 다 사다 챙겨주고 저가도 문턱이 닳도록 자주 와준다고 말이야. 다들 우리 부러워서 막 눈까지 흘기고 그런다니까. 서툴러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장인 장모님도 제 마음을 알고 고마워해 주시더군요. 평소 허리가 안 좋으시다던 두 분을 위해 큰맘 먹고 비싼 안마의자를 사드리기도 했는데 그때 아내는 호호 웃으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미쳐. 글쎄 우리 엄마랑 아빠 사이가 엄청 좋은 안마의자 사줬다고 이모들부터 작은 아빠 고모한테까지 다 전화해서 자랑을 그렇게 했대. 내 사촌동생이 전화해서 말해주더라. 저희 부모님께 안마의자를 사드렸을 때도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았던 것 같은데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또한 전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던 처제도 잘 챙겨주려고 노력했어요. 아내를 통해 처제를 서울로 불러 밥을 사주기도 하고 아예 저와 아내가 인천으로 처제를 찾아간 적도 많았죠. 처제, 너무 돈 아낀다고 집에만 있지 말고 좋은 곳도 놀러 가고 그래. 혹시 좋은 남자 필요하면 얘기하고 내가 주위를 싹 다 뒤져서라도 아주 건실한 남자로 찾아줄 테니까. 아휴, 형부, 남자 만나는 거야 제가 알아서 하는데 왜 자꾸 용돈을 주세요? 제가 뭐 애예요? 우리 막내 동생이랑 동갑이니까 내 눈에 내지 뭐. 이 형부 돈 잘 벌어. 그러니까 부담 없이 받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처가 식구들에겐 아무리 잘해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1년 뒤 아내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어요. 딸을 잃은 후 겨우 얻게 된 자식이었기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듯 사랑스럽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게 자식이라는 선물을 안겨준 아내에게 너무 고마웠는데 그런 아내는 출산한 지 2달 뒤부터 극심한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더라고요. 여보, 나 왔어. 우리 민환이 엄마하고 잘 놀고 있었어? 잘 놀고 있었냐고? 내가 혼자 말도 안 통하는 애랑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그걸 논다고 말해? 아니, 난 그냥 애한테 인사한 건데 내 말이 많이 기분 나빴어? 미안해. 당연히 기분 나쁘지. 퇴근하고 잠깐씩만 애 예뻐해주는 당신은 내 마음 몰라. 퇴근도 없이 하루 종일 애랑 붙어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미안해, 여보. 나도 최대한 돕는다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도왔는데 내가 더 신경 쓸게. 저도 새벽에 2-3시간마다 한 번씩 아이 분유도 먹이고 아이 목욕도 전담하며 최선을 다했건만 언제부턴가 아는 저에게 그렇게 화를 내고 신경질을 참지 못하더군요. 그러다 감정을 참지 못하고 엉엉 울기도 했고요. 또 가끔은
아이에게도 버럭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그만 좀 울어. 울고 싶은 건 나란 말이야. 애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여보, 애는 내가 달랠게. 당신은 방에서 좀 쉬어. 답답하면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올래? 싫어. 감옥 같은 이 집도 싫고 나가봤자 거물만 빽빽한 이 서울도 싫어. 그냥 나 싫다고. 저도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아내에게 맞춰주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쨌든 저보다 더 힘든 사람은 몸 망가져가며 출산하고 아이와 붙어 있어야 했던 아내였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이 와서 도와주시려고도 했지만 아내는 시부모님이 집에 있으면 편하겠냐며 오히려 불편해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마음은 잘 알지만 두 분이 계시면 속옷도 계속 챙겨 입고 있어야 되고 옷 매무새도 신경 쓰이잖아. 이건 두 분을 좋아하는 거랑은 별개야. 결국 전 죄송하지만 당시 은퇴 후 쉬고 계시던 장인 장모님께라도 아내를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잠시라도 저희 집으로 모시면 어떨까 아내에게 먼저 물어봤던 거죠. 하지만 아내는 그것도 싫다며 하도 울어서 퉁퉁 부은 눈을 질끈 감고 도리지를 치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먼 서울까지 모시기 죄송하다면서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줄까? 베이비시터 부르는 것도 싫다며. 다른 사람 집에 들이는 거 싫다고. 그리고 정신과 상담도 싫다고 하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답답해.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줘. 마음 같아선 내가 육아휴직이라도 쓰고 싶지만 그럼 집에 돈 벌 사람이 없잖아. 아니면 영화도 봐주는 어린이집을 한번 알아볼까? 당신 직장 구해서 일이라도 나갈래? 극심한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던 아내는 모든 의욕마저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어린이집도 무서워서 못 맡기겠다며 엉엉 울더라고요. 그리곤 자신이 이상해진 것 같다며 변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당신도 나 때문에 너무 힘들 거 아는데 내 마음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 자꾸 화가 났다가 눈물이 났다가 주체가 안 된다고. 미안해, 여보. 아니야, 내가 다 미안해. 당신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여보, 나 그냥 이 집도 서울도 너무 답답해. 그래서 말인데 나 그냥 한동안 애 데리고 친정에 내려가 있으면 안 될까? 거긴 여기보단 동네도 덜 삭막하고 내가 자란 집이니까 마음도 훨씬 편할 거야. 엄마 아빠께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로 모시는 것보단 내가 내려가는 게 덜 죄송할 것 같고 그렇게 엄마 아빠 도움받으면서 고향에 내려가 있으면 지금보단 훨씬 괜찮아질 것 같아. 전 이러다 아내에게 큰일이라도 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 아내가 당분간 아이와 함께 처가로 내려가 있겠다고 했을 땐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인 장모님께 죄송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내를 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죄송해요, 장모님, 장인어른. 제가 집사람을 잘 지켜줬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해서 집사람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두 분께도 이렇게 폐를 끼치게 됐네요. 아닐세, 자네가 최선을 다해줬다는 건 잘 알고 있어. 우리 딸이니까 우리만 믿고 마음 놓게. 수진이가 우리 집에서 지내는 동안 자네도 좀 쉬고. 자네도 살이 쪽 빠졌네. 결국 전 장인 장모님께 부탁드린 뒤 아내와 아이를 처가로 보내게 됐습니다. 간단한 짐을 싣고 아내와 아이를 처가에 데려다 준 날 아내의 표정이 참 밝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내심 미안한 표정으로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이렇게 이기적으로 굴어서 당신 집에 돌아오면 외로울 텐데. 우리가 뭐 평생 떨어져서 사나?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당신 마음부터 잘 다스려. 알겠지?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내가 바로 달려올 테니까. 그렇게 전 아내와 잠시 떨어져 지내게 됐습니다. 그때가 아이가 태어난 지 8개월쯤 지났을 때였죠. 저는 생활비에 보태고 장인 장모님께도 드리라며 아내에게 다달이 150만 원씩 보내줬어요. 그래도 아내 우울증이 바로 나을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아내는 처가에서 지내는 동안 다시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 가더군요. 여보, 퇴근했어? 저번에 내가 만들어주고 온 반찬 쉬니까 다 꺼내 먹어야 돼. 알겠지? 혼자 있다고 라면만 끓여 먹지 말고. 그럼 나 속상해. 알겠어. 만하니 말씀인데 당연히 들어야지. 당신은 장인 장모님이랑 밥 먹었어? 뭐 먹었어? 오랜만에 엄마가 고기 구워주셨어. 그래? 맛있었겠다. 이번 주 주말에 당신하고 애보러 내려가려고 하는데 괜찮지? 아니야. 당신 바쁜데 뭐하러 그래. 내가 애 데리고 올라갈게. 또? 지지난주에도 당신이 올라왔잖아. 장인어른도 힘드셔. 아니야. 내가 서울집 올라가서 당신 반찬도 만들어 놓고 집안일도 해놓는 게 마음 편해. 안 그래도 당신한테 미안한데 이 정도 내가 하고 싶어. 처가에 내려간 아내는 하루가 다르게 밝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린 통화를 자주 나누었는데 전과 다르게 밝아진 아내의 목소리에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런 아내는 제게 미안하다며 절 처가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더군요. 그리고는 혼자 애를 카시트에 태워 장인어른 차를 끌고 서울로 올라오거나 아예 장인 장모님과 함께 서울로 올라와 절 보고 가곤 했죠. 그렇게 아내가 처가에 내려간 지 2달이 좀 더 지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전화를 안 받지? 그날 전 처가 근처의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6시쯤 일이 끝난 전 내려온 김에 멀지 않은 처가에 들러 아내와 아이를 보고 가려고 했죠. 그런데 전화를 3통 넘게 걸어도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번엔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서방, 어쩐 일인가? 장모님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고 제가 근처로 출장을 왔거든요. 지금 일 다 끝나고 잠깐 처가에 들리려고 하는데 집에 계시죠? 집사람이 전화를 안 받아서 장모님께 전화드렸어요. 뭐? 아니 오지 말게. 절대 오지 마. 네? 아니 왜요? 그런데 처음엔 반갑게 제 전화를 받은 장모님은 갑자기 크게 당황하더니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덩달아 당황한 전 더듬거리며 이유를 물었습니다. 장모는 하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재차 이유를 묻자 아주 황당한 대답을 하더군요. 그게 말이지? 사실 우리 지금 일본 여행 와 있어. 그러니까 집엔 아무도 없어. 절대 가지 마. 네? 일본이요? 갑자기요? 그래. 자넨 일하는데 우리끼리 놀러 간다는 말을 하기가 좀 미안해서 몰래 왔던 건데 이거 참 미안해서 어떡하지? 일본 우동이 너무 먹고 싶어서 갑자기 참을 수가 있어야지. 우동이 드시고 싶어서 갑자기 가신 거라고요? 그래. 실은 조금 전까지 비행기 아니었는데 이제 막 도착했어. 그래서 수진이가 전화를 못 받았나 봐. 이제 막 도착했다고요? 그럼 옆에 집사람 좀 바꿔주세요. 아니 지금 화장실 갔어. 화장실. 이제 막 도착해서 내가 정신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 끊고 나중에 통화하면 안 될까? 우리 어차피 1박 2일로 와서 내일이면 다시 한국 가. 장모는 갑자기 이제 막 일본에 도착했다는 말을 한 겁니다. 아내와 저희 아이까지 다 함께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더군요. 그 와중에 아내에게 전화도 바꿔주지 못하던 장모의 말이 너무도 수상한 거예요. 갑자기 일본 여행을 갔다는 것도 너무 뜬금없었고 지나치게 다급하고 당황스러워 보이는 목소리도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일단 대충 대답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리 말해주셨으면 제가 용돈이라도 챙겨드리는 건데 우선 전 서울로 그냥 올라갈게요. 그래.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수진이한테도 전화하라고 할게. 미안해 서서방. 딱 봐도 제 말에 장모는 안심한 듯 보이더군요. 그렇게 전화를 끊은 전 서울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느낌이 쌓였기에 전 차를 몰아 처가로 향했죠. 아, 집에 아무도 없다더니? 불길한 예감은 여지없이 들어맞았습니다. 처가는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는데 밖에서 보니 집안 불이 훤히 다 켜져 있더라고요. 전 처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운 뒤 불이 켜진 처가를 바라보며 잠시 고민에 빠졌어요. 대체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을까? 왜 집에 있으면서 없는 척을 하셨을까? 그리고 아내는 왜 전화를 받지 않는 걸까 하고요. 그런데 잠시 뒤 웬 승용차 하나가 처가 바로 앞에 주차하더군요. 저 남자 누구야? 그 차에선 저보다 약간 어려 보이던 남자가 한 명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 뒷좌석에서 어린아이를 안고 내리던 여자를 보고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내 아내잖아. 쟨 우리 미난인데? 그 여잔 바로 제 아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내 품에 안겨 잠들어 있던 아이는 제 아들이었고요. 대체 저 남자가 누군지 어리둥절해하던 그때 전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저게 대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내는 그 남자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저희 아들을 넘겨주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을 아는 그 남자의 볼에 무려 입맞춤을 하더라고요. 저는 저도 모르게 우선 증거 사진을 남겼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그 자리에서 얼이 빠져있던 사이 그 둘은 아이를 데리고 처가로 들어가 버렸죠.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제가 뭘 본 건지 잠시 머리가 멈추더군요. 그런데 잠시 뒤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다잡으며 전화를 받았어요. 아내는 태어난 목소리로 제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아까 우리 엄마랑 통화했다며. 미안해. 당신 없이 우리만 일본으로 와서. 내가 답답하다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짧게 일본이라도 다녀오자고 하셔서 지금 숙소 들어와서 전화하는 거야. 숙소?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일본이다 이거지? 그렇지. 어디서 새빨간 거짓말이야? 내가 방금 당신 웬 남자랑 애 데리고 처가 들어가는 거 다 봤는데 사진까지 찍어놨다고. 당장 문 열어. 나 문 밖에 있으니까. 뭐? 여길 왔다고? 야, 아까 분명 서울로 돌아간다고 그랬다며. 장모님 말투가 하도 수상해서 와봤다. 왜? 발뺌에도 소용없으니까 빨리 문 안 열어? 아내 거짓말에 정신이 돌아온 전 달려가서 처가 현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거짓말이 탄로난 걸 깨달은 아내는 잠시 말이 없더니 전화를 뚝 끊더군요. 그리고 잠시 뒤 제게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봐. 여기가 일본인가요? 대체 다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장인 장모는 얼어붙은 채 제 눈치를 보며 절 부르더군요. 장모는 제 아들을 안고 있었고 장인은 안절부절 못하며 입술만 달싹이고 있었죠. 아는 아까 그 남자 나란히 서서 눈물을 글썽거리며 절 쳐다보지도 못하더라고요. 전 아무런 대답을 못하던 그들에게 다시 소리쳤습니다. 당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 아까 다 봤어. 저 남자 볼에 당신 입 맞추는 거. 빨리 바른 대로 말 못해? 대체 여기서 무슨 짓거리를 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야? 뭘 숨기길래 그동안 날 여기 오지도 못하게 한 거냐고. 미안해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런 제 말에 아내는 무릎을 털썩 꿇더니 흐느끼며 사과를 하더군요. 그리고 아내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진실은 절 절망케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나 엄마 아빠 집에서 안 살아. 이 사람이랑 애랑 셋이 살고 있어. 뭐라고? 대체 이 남자가 누군데? 예전에 나랑 5년 정도 만났었던 전 남자친구인데 실은 이 사람이 우리 미난이 친아빠야. 뭐라고?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내가 그놈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구나. 그 정도는 예상했어요. 그런데 제 아이의 친아빠라니. 그건 그땐 상상하지도 못한 충격이더라고요. 아내 옆에 있던 그놈 또한
절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내 말에 따르면 아낸 처음부터 제게 거짓말을 했었더군요. 제게 연애를 쉰 지 몇 년이나 됐었다고 말했던 아는 실은 불어 스터디를 하던 초반까지만 해도 그놈과 사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동창 사이라 아내와 고향이 같았던 그놈은 과거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 뒤늦게 고시 공부에 뛰어들었다고 해요. 사귀기 초반일 때라 나는 말렸었는데 이 사람이 엄청 자신 있어 했어. 그래서 그냥 믿고 뒷바라지까지 다 해줬고, 이 사람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챙겨줄 사람이 나밖에 없었거든. 우리 부모님도 예비 사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많이 챙겨주셨는데 이 사람이 고시에 매번 떨어지는 거야. 난 이제 결혼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능력이 안 되니까 결국 내가 헤어지자고 했어. 결국 현실을 보기로 한 나는 그놈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 현실적으로 능력이 괜찮아 보이던 제게 바로 접근했다고 합니다. 오래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면 제가 자신을 밀어낼까봐 일부러 거짓말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난 정말 결혼해서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었거든. 그런데 알면 알수록 당신이 너무 괜찮은 사람인 거야. 그래서 더 당신을 놓치기가 싫었어. 그렇게 당신하고 연애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다시 연락해서 매달리더라고. 아내의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배신감이 솟구치더군요. 아내에게 매정하게 버려졌음에도 아내를 너무 사랑했던 상간남은 제 존재를 알면서도 아내에게 매달렸다고 해요. 양다리라도 좋다면서요. 정을 끊어내지 못한 아내는 그렇게 저와 그놈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쳤었다네요. 나도 끝까지 고민 많이 했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고시 공부를 포기 못한 이 사람과는 미래가 안 보여서 결국 당신이랑의 결혼하는 길을 택했어. 그때라도 헤어지려고 했는데 나 없으면 이 사람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결국 헤어지지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덜컥 임신했을 때 너무 무서운 거야. 당신 아이인지 이 사람 아이인지 확신이 안 서서. 그래도 당신 아이가 맞겠지 하면서 애를 낳기까지 했는데 불안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 아이더라고. 그때부터 정말 너무 힘들었어. 아이가 상간남의 아이라는 걸 알게 된 뒤 상간남은 아내에게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설득했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 아내는 고민 끝에 그놈에게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신한테 차마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안 나서 일부러 산후 우울증이 심한 척 연기를 한 거야. 그럼 당신이 친정으로 보내줄 것 같아서. 이 사람 내가 애 낳고 얼마 안 돼서 결국 고시 공부 포기하고 여기로 내려와 직장 생활하고 있었거든. 그렇게 친정에 간다는 핑계로 이 사람하고 우선 살림부터 차리려고 했던 거야. 그래야 애가 더 크기 전에 아빠가 누군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을 걱정했던 날 우롱한 거네? 아니, 처음부터 날 속이고 기만했던 거잖아. 미안해, 여보. 더 늦기 전에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구하려고 했는데 차마 용기가 안 나더라고. 내가 정말 나쁜 여자야. 여보, 정말 미안한데 기왕 이렇게 알게 된 거 나랑 헤어져 주라. 이 사람이 얘 친아빠여서 이 사람한테 돌아가고 싶은 것도 있지만 나 깨달은 게 있어. 당신이 좋은 사람인 건 맞지만 난 여전히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진짜로 사랑한 사람은 이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아내는 제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도 전에 그놈과 살림을 차렸던 겁니다. 장인 장모는 그걸 도운 거고요. 들어보니 그날 아내와 그놈은 처가에서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었다더군요. 장모는 미처 제게 걸려온 전화를 보지 못했던 아내가 처가에 오자마자 조금 전에 이를 알려주었고 아내는 바로 제게 전화해 일본에 있다는 거짓말에 동참했던 거더라고요. 흐느끼며 모든 사실을 실토한 아내에게 저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전 태어나 처음으로 여자 얼굴에 손을 대고 말았어요. 수진아! 그런 제 손찌검에 고개를 숙이고만 있던 상간남이 놀라며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도 차마 제게 맞서지 못하고 아내 옆에 함께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더라고요. 서정훈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 잘 압니다. 다 제가 나빴던 거예요. 애초부터 제가 고시 공부를 포기했으면 수진이가 절 떠나갈 일도 없었을 겁니다. 안 된다던 수진이한테 매달려서 양다리를 걸치게 한 것도, 제대로 피임하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손찌검 하시려면 차라리 저한테 하세요. 누가 하라면 못할 것 같아? 역겹게 아내를 감싸던 그놈의 얼굴도 저는 바로 가격해버렸습니다. 모든 울분을 담아서요. 그리고는 그 더러운 연놈에게 울부짖었죠. 니들끼리는 아주 세기의 사랑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무리 포장해도 니들은 더러운 사기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렇게 사랑 노름하고 싶었으면 니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할 것이지. 왜 엄한 남의 인생을 망쳐? 당신, 내가 당신하고 당신 가족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은 나랑 사귀기 전부터 내 아픈 과거 다 알고 있었잖아. 근데 앞에선 가슴 아파하는 척하면서 뒤로 날 아주 호구로 보고 있었어? 내가 당신 가만둘 것 같아?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만 하면 다야? 난 당신 때문에 한순간에 인생이 망가졌어. 내 애라고 믿었던 애도 내 애가 아니고 겨우 마음을 열었던 아내 사기꾼이었대. 이러려고 싫다는 날 그렇게 꼬셨어? 어? 이 악마 같은 여자야. 아무리 사과를 받는다고 한들 어떻게 제 분노가 사그라들 수 있었겠어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던 전 거실에 진열되어 있던 도자기를 집어들어 장인 장모에게 선물했던 안마의자에 던져버렸어요. 아이고, 서서 봐. 진정하게. 우리가 잘못했네. 그런데 어쩌겠나? 애가 용진이 제 아이라는데 어떻게 그걸 헤어지라고 하겠어? 자네한테 미안해서 차마 말도 못하고 우리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네.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네? 제가 등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자라기답시고 이런 거 다 사다 바친 제가 바보였다고요. 똘똘 뭉쳐서 사람 하나 바보 천치로 만든 당신들 전부 천벌받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되라고 평생에 걸쳐서 저주할 거예요. 가증스럽게 사과하던 장인 장모에게도 전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었지만 도저히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었죠. 그렇게 처갈 완전히 뒤집어 놓은 전 오열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후 이혼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게 뭐든 다 주고 이혼하겠다던 아내와 굳이 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었죠. 그리고 전 그 둘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검사해봤지만 아이는 역시나 그놈의 아이였고 전 그 아이를 제 호적에서 없애기 위한 법적 절차 또한 밟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나마 제 핏줄인 줄 알았던 그 아이와의 이별에 정말 피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하지만 그 정도론 제 배신감을 억누를 수 없겠더군요. 전 아직 이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간남이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다던 회사를 알아내 직접 찾아가 한바탕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쪽이 이 회사 사장님이십니까? 소란 피워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너무 분통이 터져서 이렇게 폭로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이놈 아주 상종 못할 놈이에요. 영업사원은 그 회사의 얼굴 아닙니까? 이런 순 사기꾼이 이 회사의 얼굴이 되어서야 되겠어요? 저는 그놈의 정체를 폭로하며 사장이란 사람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놈은 어떻게든 절 끌어내려 애를 쓰며 울먹였죠. 저기요, 서정훈 씨. 제발요. 저 경력도 단절되고 나이 때문에 받아주는 것도 얼마 없었는데 여기서 잘리면 애는 어떻게 키워요?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네? 난 니들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는데 넌 이깟 직장 하나 잃을까 봐 무섭냐? 애 키울 돈 필요하면 네 든든한 장인 장모한테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힘들게 막노동이라도 뛰면서 벌든가 남의 인생 망쳐놓고 편하게 살 생각하지 말고. 그날 저녁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아내는 제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고 묻더라고요. 애 아빠, 그 회사 정말 겨우겨우 들어간 데야. 근데 당신 때문에 잘릴지도 모른대. 만약 잘리지 않는다고 해도 눈치 보여서 그 회사 계속 어떻게 다니겠어? 당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우리 힘들게 만들 거야? 우리한테 위자료 소송도 걸고 내가 결혼할 때 가져갔던 돈도 당신한테 많이 주고 이혼한다고 했잖아. 결혼 기간이 그렇게 긴 것도 아니었는데 그 정도면 나도 당신한테 최선을 다해서 사과한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래? 내가 당신한테 안 미안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당신 마음이 풀릴 수 있는지 묻는 거야. 너랑 그놈이 나한테 뭘 어떻게 한다고 해도 내 배신감은 그대로일 거야. 두고 봐. 내가 지금은 더 응징해줄 방법이 없지만 살다가 다시 부하가 치밀어 오르면 언제든 다시 복수하러 가줄 테니까. 언제 내가 어떻게 응징해주나 어디 한번 평생 불안해하면서 살아봐. 남의 인생에 사기쳤으면 그 정도는 각오했어야지.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니들 눈에 피눈물 나게 되는 거야. 그들에게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어 전 처가있던 지역 커뮤니티 곳곳에 그 집안 인간들에 대한 실체도 퍼뜨렸습니다. 법에 걸리지 않도록 교묘하게 썼지만 그 좁은 지역에서 충분히 그들이 누군지 유추가 가능했을 겁니다. 아낸 또다시 꼭 이래야겠냐며 원망 섞인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지만 저는 싹 다 무시해버렸죠. 이혼 후 전 집에 있던 전처 아이의 물건도 전부 그냥 버려버렸어요. 짐을 보내달라기에 이미 다 버렸다고 하니 전처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유치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엄청난 배신을 당한 사람에게 눈에 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전 받아낼 것도 다 받아내고 복수도 한 뒤 두 번째 결혼 생활을 정리하게 되었죠. 이후 처가와 전처 그리고 그놈은 망신살을 이기지 못해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고 해요. 어차피 상간남도 직장에서 입지가 불리해진 상태였기에 그냥 직장도 그쪽 지역으로 옮긴 것 같더라고요. 전 이 얘기를 제게 사과하려고 뒤늦게 전화 걸었던 처제에게서 들었습니다. 전 그런 처제에게도 차갑게 비난의 말을 건넸죠. 처제도 다 알고 있었다며? 이렇게 뒤늦게 양심 있는 척해도 처제도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내 눈에 띄지 마. 평생 나한테 미안하면서 살아. 부모님은 또다시 아픔을 겪은 절 보며 속상함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동생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머니는 장모였던 사람에게 전화해 아주 쌍욕을 퍼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장남이 되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자꾸 가족들 걱정만 시켰으니까요. 그래도 전 처음 결혼 생활이 무너졌을 때와 달리 더는 절망에 빠져 살지 않고 있어요. 결혼 생활 내내 제게 사기를 쳤던 그 여자 때문에 제 인생을 낭비하면 그게 정말 지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여자와 그놈에게 늘어났던 으름장처럼 평생에 걸쳐 계속 그들을 찾아다니며 복수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그땐 저도 화가 나서 한 말이었고 정말 그럴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흥분이 좀 가라앉으니 그런 사기꾼들 때문에 제 인생을 바치는 게 더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만 전 항상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천벌이 내려지길 바랄 겁니다. 그들이 지금 어느 지역으로 이사가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평생 제 으름장을 떠올리며 두 발 뻗고 잠들지 못했으면 좋겠네요. 전 지금 부모님을 집으로 모셔 함께 살고 있답니다. 부모님이 예전엔 오래 살았던 가평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셨는데 또 크게 상처를 받은 제가 걱정되셨는지 저희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직장 때문에 제가 두 분 집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 집을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신 거죠. 갈수록 연로해지시던 부모님을 예전부터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 저로선 다행인 일이었습니다. 이제 전 앞으로 더 이상 여자는 만나지 않을 생각이에요. 두 번의 상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 앞으로는 너무 걱정만 끼쳐드렸던 불효자로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데만 전념하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비록 아직 그 연놈에 대한 상처가 아물지 못했지만 그래도 묵묵히 또 살아가다 보면
다시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으려고요. 계속된 불행을 겪었으니 불쌍해서라도 하늘이 이번엔 행복을 선물해 줄 거라고 믿고 싶어요. 한때는 왜 저에게만 자꾸 이런 불행이 닥치는 건지 세상을 원망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창 빠져있는 이곳의 사연들을 여러 개 찾아 듣다 보니 저만 불공평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살았음에도 자꾸만 불행을 견뎌야만 했던 분들도 있었고 전 비교도 되지 않는 기구한 운명과 싸우는 분들도 많았죠. 그래서 전 무언가를 원망하기보단 그냥 현재에 최대한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많았어도 제 곁엔 정정하신 부모님과 소중한 동생들이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술 한잔 하자며 절 위로해주고 싶어하는 친구 녀석들도 있고요. 그러니 전 제 분노와 상실감보단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앞서 말했듯 언젠가 찾아올 행복을 기다리려고 해요. 저는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분들께 제 사연이 조금이나마 공감과 위로를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께 앞으로는 불행이 아닌 행복한 날만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